7천만 명. 잠깐요. 이 숫자를 한 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7천만 명입니다. 이 차세계 대전이 가져간 목숨의 수예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 전체보다 많은 숫자가 단 6년 안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죠.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고,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결국 승리했다. 근데요, 교과서가 가르쳐준 이야기는 그 전쟁의 진짜 이면에서 겨우 표면만 긁은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 차세계 대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지 그 이유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1939년 8월 23일 새벽 2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안암방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한 명은 소련 외무장관 뱄체슬라프 몰로토프였고 다른 한 명은 나치 독일의 외무장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였어요. 그들 옆에는 스탈린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울렸어요. 외부 세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차세계 대전은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싸움이었다. 자유를 지키려는 연합군과 세계를 정복하려는 추축국의 전쟁이었다. 맞아요. 그렇게 배웠죠. 근데요, 사실은 전쟁이 시작되기 고작 일주일 전에 나치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밀 협약이 체결됐어요. 공개적으로는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하지만 그 문서 맨 뒤에는 절대 공개되면 안 됐던 비밀 의정서가 숨어 있었어요. 소련은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50년 동안 부인했습니다. 1989년이 돼서야 공식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그 비밀 의정서에는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동유럽 전체를 두 나라가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어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세력권으로, 폴란드는 정중앙으로 딱 잘라서 서쪽 절반은 독일이, 동쪽 절반은 소련이 가져가자는 거였습니다. 마치 두 강도가 동네 지도를 펼쳐놓고 이쪽은 내 구역, 이쪽은 내 구역 하는 것처럼요. 그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건 나라였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차세계 대전의 첫 총성이 울린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처음 공부했을 때 한동안 멍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와 전쟁을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으로 기억되는 스탈린이 전쟁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이 비밀 의정서가 공식 확인되기 전까지 발트 3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소련에 합병된 건 불법이었다고 국제사회에 아무리 외쳐도 증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문서 자체가 없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43년 전쟁의 흐름이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독일 북부 발트의 연안의 외딴 섬에서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페네민데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30살의 청년 과학자 하나가 로켓 엔진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름은 베르너 폰 브라운. 귀족 집안 출신의 이 젊은 물리학자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던 낭만적인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건 달로 가는 로켓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무기였습니다. V-2 로켓.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기권을 뚫고 탄도 비행을 하는 무기였어요. 시속 5,706km.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이 로켓을 당시 기술로는 탐지도 요격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순간 도시 한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V-2 로켓은 런던과 앤트워프 등 연합군 도시들에 3,000발 이상 발사됐고 민간인 9,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켓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건 강제노동이었어요. 미텔베르크 도라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동원된 수감자들이
지하 공장에서 V-빼기 툴을 조립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이 로켓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약 2만 명이 그 지하 공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그가 알고 있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둬요. 실제로 그는 수용소를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로켓 과학자였지 정치인이 아니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과 소련은 서로 먼저 폰 브라운에게 달려갔어요. 그 과학자를 누가 먼저 데려가느냐의 경쟁이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미국을 선택했어요. 미국 육군은 그를 조용히 미국으로 데려갔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SS 장교 출신이라는 과거 기록은 수정되거나 삭제됐어요. 이게 바로 작전명 페이퍼클립,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의 시작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1959년까지 미국 정부는 극비리에 나치 독일의 과학자 1,600명 이상을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단순히 실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들, 인체 실험 데이터를 활용했던 사람들, 나치 친위대 SS 소속이었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미국 정부는 그들의 과거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했습니다. 도덕보다 기술이 먼저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련이 먼저 그 사람들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냉전이 막 시작되던 그 시점에 과학 기술 우위가 곧 군사 우위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실제로 소련도 똑같이 했습니다. 독일 과학자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투입했어요. 미국도 소련도 승전국이라는 도덕적 명분 뒤에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16일 베르너 폰 브라운이 설계한 세턴 V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됐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된 그날, 그 로켓을 만든 사람의 과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어요. 이제 가장 덜 알려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차세계 대전에 진집된 총 병력은 약 1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중에서 식민지 출신 병사들의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영국뿐만 해도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각지에서 약 500만 명 이상이 동원됐어요.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수십만 명을 진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 전쟁이 아닌 자신들을 지배하는 식민지 종주국의 전쟁을 위해 죽어야 했어요. 인도에서만 250만 명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250만 명이요. 당시 인도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왜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왔지만 많은 이들이 그래도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독립을 약속받기도 했고 강제로 진집되기도 했어. 알제리 병사들은 프랑스 제복을 입고 노르망디 해변에서 같이 싸웠어요. 이탈리아 전선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프랑스를 해방시키는데 함께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종전 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945년 5월 8일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날이에요. 파리에서는 해방을 축하하는 행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알제리 세티프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독립을 달라는 거였어요. 함께 싸웠으니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였고 프랑스 정부의 대응은 군대였습니다. 며칠에 걸친 진압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측 공식 집계는 수백 명이었지만 알제리 측 추산으로는 최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방의 날이 동시에 학살의 날이었던 것.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오랫동안 화가 났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차세계대전의 종전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자, 이제 태평양으로 건너가 봅시다. 여기에도 교과서가 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군 703일 부대.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이 부대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703산 1부대는 1936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하얼빈 교회에 주둔했던 일본군 비밀 생물전 연구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살아있는 중국인, 한국인, 소련인, 그리고 연합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세균 실험을 진행했어요. 패스트균, 콜레라균, 탄저균을 인체에 직접 주입했습니다. 동상을 유발시키기 위해 영하의 공기에 맨손을 노출시키는 실험도 했고, 압력 변화 실험, 생체 해부도 이루어졌어요. 마취 없이요. 희생자 수는 최소 3,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부대의 책임자 이시시로 중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니른베르크 재판처럼 전범 재판에 세워졌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그와 비밀 거래를 했어요. 인체 실험 데이터와 연구 결과물 전체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이시이와 그의 부하들은 전범 기소를 면제받았습니다. 아무런 처벌 없이 일본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어요. 그 데이터는 미국 생물전 연구소에서 활용됐습니다. 이시이 시로는 1959년에 자연사했어요. 인체 실험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냉전이라는 새로운 공포 때문이었어요.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과거의 죄는 지워졌습니다. 도덕보다 전략이 먼저였던 것. 이건 731 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독 정부 초기 관료들 중 상당수가 나치 체제 출신이었어요.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과거는 조용히 덮어졌습니다. 새로운 적 앞에서 오래된 죄는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만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기습 공격은 미국을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끌어들였어요. 근데요, 이 공격이 순수한 기습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직전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들은 진주만에 없었어요. 진주만 공격으로 침몰하거나 손상된 건 모두 구식 전함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들은 전부 항구 밖에서 훈련 중이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완전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들을 보면 미국 정보기관이 일본 해군의 무선 신호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